안녕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는 하지요. 힘들고 지칠 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올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작가의 시선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마음 한구석에 걱정이나 불안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작은 염려 하나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무겁게 덮어버리는 경험,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나도 바로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들판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늘 커다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자기관리라는 주제에 대해 인생을 걸고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나 좌절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책은 단순한 조언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 그 자체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몸소 체험하며 얻은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단지 책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옆에 앉아 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살아라. 이 원칙은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젊은 시절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해 무대에 섰지만 공연 전날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관객이 나를 비웃으면? 이 실패로 내 인생이 끝장나버리면? 이런 걱정은 실제로 내가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실패는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나는 왜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했을까?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온 힘을 쏟겠다. 미래는 그 자체로 알아서 오게 두겠다. 이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야 하나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을 살아라. 이 말은 목표 없이 무모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비전은 세우되 하루하루는 완전한 몰입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는 강연을 준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다해 이야기하자. 내일이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강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과의 교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내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작은 단위에 온 힘을 쏟으면 우리는 기적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힘을 빠뜨리지만 현재에 몰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보세요. 내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내가 배운 것은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대처하라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연한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은 분석하고 나누면 훨씬 덜 두렵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지금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2.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3. 그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을까? 4.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네 가지 질문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걱정은 어둠 속에서만 자랍니다. 빛을 비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걱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일 불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투자금을 날리면 어쩌지? 나는 그에게 위에 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적었습니다. 1. 문제 사업 실패 가능성. 2. 최악의 경우 모든 투자금을 잃는다. 3.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 4. 지금 할 일 비용을 줄이고 위험 요소를 줄인다. 놀랍게도 그는 그 순간부터 훨씬 담대해졌습니다. 걱정은 줄어들고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걱정은 항상 막연한 어둠 속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분석과 행동 계획이 등장하면 그 어둠은 한순간에 거칩니다.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불안이 무엇이든 그것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분해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마라. 나는 한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회의 중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나는 온종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후에도 기억할 만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 털어버리자. 이 작은 습관은 내 삶을 구했습니다. 나는 점점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작은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더 크고 위대한 목표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배웠습니다. 1. 오늘 하루만을 살아라. 2. 걱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라. 3. 작은 일에 흥분하지 말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피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에 대해 차근차근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시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과 함께 비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본질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강연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매번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목소리가 별로야. 내용이 식상해.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이런 비판을 들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 나는 이 일을 포기해야 할까? 내 자신을 끝없이 의심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존재한다. 심지어 세계적인 천재조차 모두의 찬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지만 생전에 그는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를 두고, 그의 어투를 두고, 그의 정치적 결정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옳다고 믿는 길을 간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능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비판이 가슴에 상처를 입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비판에 진실이 담겨 있는가?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가? 비판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은 자기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나는 수많은 강연 실패와 비판을 통해 조금씩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완벽해야만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강연에서 실수를 했을 때 처음에는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조금 부족했더라도 괜찮아. 다음에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비판에 대처하는 3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을 구분하라. 건설적인 비판은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의도로 나온 말입니다. 때로는 듣기에 거칠어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비판은 단순한 질투나 분노 혹은 심심풀이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런 비판은 귀 기울일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매 강연이 끝날 때마다 비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피드백과 그저 흘려보낼 말들. 이 훈련을 통해 나는 내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로 너무 바빠 당신에게 오래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조금 부족해도 괜찮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나는 힘든 시기에 이런 유혹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가?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연민은 힘을 빼앗아간다. 내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은 나에게 다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기 관리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 자신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자기연민이라는 깊은 늪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로를 다루는 법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하루 18시간씩 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거나 슬퍼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피로는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피로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자기연민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긴 휴가가 아니라 하루 중 여러 번, 몇 분이라도 의식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나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매 시간 5분씩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몇 분이 내 정신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이완하는 법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느슨하게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 작은 신체적 이완이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도 하루의 어느 순간 짧은 휴식과 몸의 이완을 통해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판을 견디는 법, 자기 연민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피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과 함께 걱정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라를 썼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직접 듣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가, 교사, 농부, 주부, 학생들, 모든 이들이 저마다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걱정의 뿌리는 몇 가지 단순한 감정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두려움, 둘째 불확실성, 셋째 상실의 공포.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걱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진실에 주목했습니다. 인간은 모호한 것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 즉, 명확하지 않은 상태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들. 이것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가능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걱정에 빠질 때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1.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 2.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3. 어떤 해결책이 가능한가? 4. 나는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종이에 써내려가기만 해도 내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승진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어쩌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동료들이 나를 모함하면? 그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상담을 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위에서 말한 4단계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카네기 선생님, 믿기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문제를 종이에 써보니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승진 여부를 떠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훌륭하게 승진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걱정은 실제 사건보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진다. 당신도 나도 상상 속에서는 세상의 끝까지 걱정을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은 그리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이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할 때 그는 이런 실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1000가지를 발견한 것이다. 만약 그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걱정에 빠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불빛 아래 책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을 다루는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갑시다. 하루 단위로 인생을 살아라. 나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은 10년 후의 문제를 오늘 밤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삶을 하루 단위로 잘라서 생각하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난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것. 한 항공사가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채택한 방법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교육했죠. 당장 이 순간, 이 고도와 이 속도에만 집중하라. 그 결과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있는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관리입니다. 나는 때때로 삶을 좁은 방에 비유합니다. 문 하나를 닫고 그 방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 오늘이라는 방, 지금이라는 방. 우리가 과거와 미래라는 복잡한 통로를 닫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사람이 불안과 우울증을 훨씬 덜 겪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세요.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맛볼지도 모릅니다. 또한 걱정을 다루는 세 번째 기술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극심한 재정 위기에 몰렸을 때 나는 밤마다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걸 잃으면 어떻게 하지?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지?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좋아. 최악의 경우 나는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마법처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결국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받아들인다. 2. 거기서 다시 최선을 계획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먼저 최악의 경우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종종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두려움에 짓눌릴 때 최악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새로운 꿈을 쌓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걱정을 다루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신보다 더 큰 일에 몰입하라. 걱정은 우리가 나 자신만 바라볼 때 더 커집니다. 하지만 타인을 돕는 일,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몰두할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어떤 젊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서서히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쓸모있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그녀를 살린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걱정에 갇혀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가벼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걱정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당신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사랑과 연대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만의 작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주제에 귀결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 사회적 압박, 타인의 기대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다른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본질적인 욕망과 꿈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다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렸고 결국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어느 날 그가 찾아왔습니다. 카네기 선생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찾으세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만드는지 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길입니다. 그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진정 원하는 직업을 찾아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자신감을 되찾고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과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났던 한 중년의 사업가는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삶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마지막 원칙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과 책임에 치여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여러 번 건강을 소홀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식사도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는 한때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 매일 일정을 짜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내 삶의 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몸과 마음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삶에서 더욱 많은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 관리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쓸 때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 내가 경험한 진실된 이야기들을 담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리란 결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이자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아끼고 이해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기 관리의 첫걸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자기 관리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에서 만약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자기 관리라는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길을 견뎌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자기 관리란 끝없는 실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가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하고 두려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에는 누구라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직시하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관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대학 시절을 회상할 때 저는 발표나 토론에서 항상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에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발표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나는 발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자기 관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관리에는 신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신적인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면 그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나마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만큼 중요하며 그것을 돌보는 일이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더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소셜미디어를 체크하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는 자기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을 길러내면 삶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는 매일 1시간씩 자산 관리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매우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는 매우 안정된 재정 상황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통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자기 통제는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만 자기 통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기 통제는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영향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서 나는 여러 번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만났던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자주 사람들과 다투었지만 자기 통제를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자신의 커리어도 훨씬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통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한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처음에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했지만 결국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인 후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과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자기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어디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글쓰기를 잘하지만 시간 관리에는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살려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알 때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휴식입니다. 휴식 없이 일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한 것처럼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케줄 속에 여유를 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연 속에서 걷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심호흡을 하며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요즘 자주 하는 일 중 하나는
매일 저녁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을 즐기며 걷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이런 작은 휴식이 자기 관리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휴식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신체는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하다가 인간관계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과 여가, 건강, 인간관계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균형이 맞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관리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결국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은 우리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모두 잘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 관리의 핵심은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관리란 나 자신을 잘 알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며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길은 끝없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쓴 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도 자기 관리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 길에서 너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스스로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동기부여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한 것처럼 목표가 불확실하고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면 동기부여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의 기술을 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면 무엇을 얻게 되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목표를 잃고 그 목표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목표가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표라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일관성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목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자기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작은 성취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려고 결심했다면 매일 한 끼의 식사를 건강하게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그 작은 성취를 자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성취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매일 내가 이룬 작은 성과들을 기록하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그때의 작은 성취들이 모여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작은 성취를 기록하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동기부여합니다. 자기 관리에는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강조해온 것 중 하나는 성장은 결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작은 성취들을 쌓아가면서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변화에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개발서를 읽고 그 책에서 얻은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점차 변화해 나간다면 그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자기 관리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를 꿈꾸기 전에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면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10분씩 운동을 시작했다면 그 10분은 처음에는 작은 시간일지 몰라도 몇 달 후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실천과 발전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가며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감정 조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잘 조절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감정 조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후회하는 경험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반성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화가 난 상태에서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몇 초간의 침묵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멈춤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 나는 항상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비판이 아닌 나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감정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은 자기 관리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능력은 더 나은 인간, 관계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자기 비판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 되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비판이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형태로 흐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점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매일 자기 평가를 하며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비판은 단지 자신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쓴 글을 읽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평가하면서 그 부분을 고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비판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자기 비판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비판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비판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성장에 한계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비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과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관리에서 자기 비판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자기 관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존중할 때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아침 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나에게 힘을 주고 어떤 도전도 자신감 있게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관리의 핵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기 관리의 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은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 삶의 질과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시간 관리는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처음에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시간 배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매일 아침 오늘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나면 하루가 더 생산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항상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미루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셜미디어나 다른 외부의 자극에 의해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의도적으로 그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그것들을 이용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목표의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만 자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쓰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 책을 쓴다는 목표가 내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이 목표가 있을 때 나는 책을 쓰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를 잘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불평하던 때는 목표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매일 시간을 귀하게 쓰는 법을 배우면서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고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기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압박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관리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충실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처음에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 때문에 때때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지 경험했습니다. 자기 표현은 단지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표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외부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책을 쓸 때도 그 책은 내가 느낀 것과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기 표현이었고 그 표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표현은 우리가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더 이상 사회적 기대나 외부의 압박에 의해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표현은 결국 자유와 해방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길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 관리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항상 말합니다. 자기 관리는 단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더 나은 자신으로 변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도전이 결국 자기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도 결국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관리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단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친구로 만들고 그 친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